소설 영화관. (1860년) 9월의 어느 날 아침, 버튼 씨는 아침 6시부터 초조하게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다.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정문으로 향하는 계단에 다다르자 그의 주치의인 킴 박사가 양손을 비비며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킴 박사님, 어찌 되었습니까? 아내는 괜찮은가요? 아이는요? 킴 박사는 대답 대신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무슨 일 있는 겁니까? 아기는 잘 태어난 것 맞나요? 일단은 그런 것 같네. 일단이라니요? 자네가 가서 직접 보게. 난 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로저 버튼은 마음이 급해졌다. 그는 단숨에 계단을 올라 병원 로비로 들어갔다. 로저 버튼입니다. 제 아이를 만나고 싶은데요. 간호사는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니 위층으로 올라가세요. 버튼은 점점 절망적이 되었다. 대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도 그와 마주치는 모든 간호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긴 복도를 가로지르자 신생아실이라 적힌 방이 나왔다. 흰색 에나멜 도색에 된 6개의 아기 침대가 있었다. 누가 제 아이입니까? 여기요. 간호사가 가리킨 곳에는 언뜻 보아도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로저 버튼은 눈을 비비고 재차 상대를 살폈다. 틀림이 없었다. 분명한 노인이었다.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노인, 아니 이 아기가 버튼 씨의 아이라고요. 그쪽이 내 아버지로군요. 아기의 이름은 벤자민이라 지었다. 벤자민 버튼. 허리가 구부정했으나 벤자민의 키는 이미 170cm였다. 머리를 자르고 눈썹을 정리했으나 아무리 해도 유아로 보이기엔 무리가 있었다. 미리 고용해두었던 보모는 벤자민을 보자마자 이를 때려치고 도망쳐버렸다. 하지만 로저 버튼에게 벤자민은 아기여야 했다. 그는 벤자민에게 주제에 맞게 행동할 것을 강조했고 딸랑이를 하나 건네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놀 거라. 네, 아버지. 이후 버튼가의 저택에는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딸랑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런데 억지로 딸랑이를 흔드는 건 벤자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모양이었다. 어느 날 버튼 씨가 아기 방에 불쑥 들어가 보니 그곳은 희미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문득 지난 일주일간 자신의 시가가 평소보다 빠르게 줄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역시나 벤자민은 황급히 뭔가를 감추고 있었다. 벤자민, 너 이 녀석. 하지만 막상 뭐라고 훈계해야 할지 몹시 난감했다. 겉모습만으로는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은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건 고작 잔소리뿐. 담배는 성장에 좋지 않으니 주의하거라. 네, 아버지. 버튼 씨는 벤자민이 아기답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꾸준히 장난감을 선물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벤자민의 관심을 빼앗지는 못했다. 대신 녀석은 조용히 백과사전에 집중할 뿐이었다. 한편 버튼 씨 부부가 볼티모어에서는 알아주는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벤자민을 만나게 된 주위 사람들로서는 부부를 위해 아기를 칭찬해야만 했는데 당최 뭐라고 해야 할지 골머리를 썩었다. 그러다 마침내 적당한 말을 찾아내었는데 아기가 할아버님을 쏙 빼닮았네. 그러게요. 완전 반박이로군요. 하하. 물론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었다. 벤자민의 할아버지가 모욕을 당했다며 길길이 날뛴 것이 문제였지만 버튼 씨 부부는 우울했다. 천성적으로 자상했던 벤자민은 그런 가족을 위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그러한 이유로 한 번은 실수인 척 새총으로 부엌에 유리창을 깼는데 그것을 보고받은 버튼 씨는 몹시 만족스럽게 여겼다. 이후 벤자민은 거의 매일 무엇인가를 깨뜨렸다. 그 노력의 결과로 벤자민에 대한 가족의 반감은 점차 줄어들었다.
특히나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나날이 발전해서 둘은 서로가 곁에 있음에 상당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종일 나란히 앉아 시간을 태우며 노년의 즐거움을 누렸다. 벤자민이 12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리의 색깔이 진해졌고 눈가에 주름이 옅어졌다. 자세히 보니 다른 곳도 마찬가지. 그랬다. 그는 분명 젊어졌다. 오, 세상에. 아버지, 제가 자랐어요.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긴 바지를 입고 싶어요. 하지만 긴 바지는 보통 14살부터 입는 것이란다. 이제부터는 안경도 벗고 지팡이도 짚지 않을게요. 정말? 그렇다면 좋다. 오, 드디어. 둘은 그렇게 타협에 이르렀다. 벤자민 버튼의 12살부터 21살까지의 생애는 정상적인 비정상의 세월이었다. 18세가 되자 그는 50살의 사내처럼 몸이 곧게 펴졌다. 머리숱도 풍성해졌고 색도 진해졌다. 걸음 또한 힘차게 변했으며 굵직한 바리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바라던 대로 그에게 예일 대학 입시를 치르게 하였다. 벤자민은 어렵지 않게 합격했다. 3일이 지나고 그는 대학 사무주임인 하트씨로부터 수강시간표를 짜기 위해 사무실에 들르라는 연락을 받았다. 벤자민은 육모를 단정히 정리하고 기숙사를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버튼입니다. 아, 벤자민 군의 아버님께서 오셨군요. 네? 사무주임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다. 벤자민의 구렛나룻은 희끗했고 온전히 50대로 보였으니까. 아닙니다. 제가 본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신입생 벤자민 버튼이라고요. 하하, 농담을 잘하시는군요. 당장 나가시오. 퇴학입니다. 그 얼굴로 18살이라니 사기꾼 같으니라고. 자, 당신이 이 도시를 떠나기까지 18분 드리리다. 당장 사라지시오. 벤자민은 우울하게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런 그의 뒤를 예일대 학생들이 우르르 뒤따르며 조롱했다. 사무주임과 나눈 대화를 들은 신입생들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저 사람이래. 딱 봐도 50살은 되어 보이는 걸. 노인대학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여기가 무슨 양로원인 줄 아냐? 하버드 나가라. 때마침 볼티모어로 돌아가는 기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안전하게 착석했다고 생각한 벤자민은 마침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외쳤다. 당신들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정말로 하버드에 가서 본대를 보여줄 테니 기다리라고. 어디 한번 해보시든가. 후에 밝혀질 사실이지만 이날의 사건은 예일대학 역사상 최고의 실수로 기록된다. (1880년) 벤자민은 20살이 되었다. 당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자주 사격의 무도회를 방문했다. 부자간에는 더욱 사이가 돈독해졌는데 사실 두 사람이 비슷한 연배의 외모가 되자 형제 사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그러던 8월의 어느 밤 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볼티모어 외곽의 별장에서 열리는 무도회로 향했다. 보름달이 온 세상을 백금으로 물들이고 늦은 철의 꽃들이 희미한 향기를 퍼뜨리던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별장에 도착한 그들은 먼저 도착한 손님들의 뒤로 사륜마차를 정차시켰다. 그러자 그들 앞에서 어떤 젊은 숙녀가 마차에서 내렸는데 그녀를 본 순간 벤자민은 어떠한 화학적 변화가 그의 세포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또 재조립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저 아가씨는 누굴까요? 몽크리프 장군의 딸인 힐데가드란다. 귀엽고 풋풋하군요. 벤자민은 최대한 무관심해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마음대로 되겠는가. 그는 말했다. 아버지, 저를 그녀에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부자는 힐데가드 몽크리프 양을 둘러싼 무리를 향해 다가갔다. 벤자민을 본 그녀는 전통적인 자세로 무릎을 굽혀 인사를 했다. 그것은 벤자민 또한 그녀와 춤출 기회가 있다는 의미였으니 실로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며 벤자민은 힐데가드와 춤을 추며 구애하는 볼티모어의 젊은이들을 증오스런 눈빛으로 응시했다. 동시에 걱정도 밀려들었다. 과연 저들을 물리치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어 그녀와 함께 발을 내디딜 무렵에는 내심 어느 정도 절망적이 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의외의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같이 오신 분은 형님 분이시죠? 네, 일단은 그렇게 대답했다. 숙녀의 말에 구구절절 긴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저는 당신 연배의 남자들이 좋아요. 어린 남자들은 바보 같아요. 항상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만 하거든요. 하지만 당신 나이대의 남자들은 좀 더 진중하게 세상을 보잖아요. 그 순간 벤자민은 그녀에게 거의 청혼할 뻔했다. 50살이 딱 좋아요. 25은 너무 약삭 빠르고 30은 일에 미쳐서 초췌해요. 40은 너무 말이 많고요. 60은 솔직히 70에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50살이 좋아요. 연애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아버지는 아까 못다한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목과 망치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게 뭐겠냐? 사랑이요? 뭐라고? (6개월) 뒤 벤자민 버튼과 힐데가드 몽크리프의 약혼 사실이 발표되자 볼티모어의 사교계는 발칵 뒤집혔다. 심지어 힐데가드의 부친인 몽크리프 장군은 거의 자결할 분위기였다. 이건 범죄야. 틀린 말도 아니었다. 볼티모어 최고의 아가씨가 50은 넘었을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으니까. 덕분에 잊혀졌던 벤자민의 출생 비화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고 악당 이야기나 괴담으로 각색되어 여기저기 퍼져나갔다. 벤자민은 사실 로저 버튼의 아버지라거나 또는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한 형이라거나. 그러나 당사자들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 몽크리프 장군이 50이 넘은 남자의 높은 사망률을 지적했지만 소용없었고 철물 도매업이 불안정한 사업이라는 것도 언급했으나 소용없었다. 힐데가드는 원숙한 남자를 원했고 둘은 결혼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위의 시선은 향후 몇 년 동안 180도 바뀌었다. 버튼 가문의 사업이 놀랄 만큼 번창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결혼한 후 버튼 가문의 재산은 곡절로 불어났다. 특히나 벤자민의 활약이 대단했다. 그는 마치 사업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 같을 정도였다. 결국 볼티모어 대중은 그 커플을 받아들였다. 특히나 늙은 몽크리프 장군. 그는 저명한 출판사에서 9번이나 거절당한 20권짜리 책 남북전쟁의 역사를 벤자민의 돈으로 출판하게 되자 곧장 사위와 화해했다. 15년이 흐르면서 벤자민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전신을 흐르는 피에는 날이 갈수록 활력이 넘쳤고 하루를 시작하고 길을 걸어 출근하고 사업을 번창시키는 것까지 모든 것이 즐겁고 의욕적이었다. 동시에 벤자민 자신은 점점 더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볼티모어 최초의 자동차 소유자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동년배의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말했다. 저 양반은 어쩜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아. 그러게 저 친구주의만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구만. 벤자민은 모두의 우상이었고 부러움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었다. 벤자민은 드디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예상했던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아내로부터 더는 매력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었다. 힐데가드는 이제 35의 여인이었다. 둘 사이에는 로스코라는 14살짜리 아들도 있었다. 결혼 초반에는 분명 숭배의 대상이었던 힐데가드였건만 이제 그녀의 머릿결은 푸석푸석해졌고 청자 같았던 두 눈은 이제 싸구려 도자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날이 갈수록 그녀의 삶이 완고하고 수수해졌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노쇠해졌다. 결혼 초기만 해도 온갖 무도회와 저녁 만찬에 벤자민을 끌고 다니던 그녀였건만 그런 열정적인 여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벤자민은 점점 더 불만스러워졌다. 그러다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입대했다.
삶의 방황에 대한 도피처였던 군 생활이었지만 벤자민에겐 군인으로서 훌륭한 자질이 있던 모양이었다. 존경받는 사업가였던 덕택에 대위로 임관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소령이 되더니 그 유명한 산호한 언덕 전투에서 공을 세워 마침내 중령이 되었다. 그리고는 가벼운 부상의 결과로 훈장도 받았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벤자민에겐 선택지가 주어졌다. 군대는 그가 남기를 원했다. 벤자민 또한 내심 그러고 싶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돌봐야 하는 사업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가족 때문이었다. 그는 힐데가드가 그리웠다. 폭풍 같은 사랑의 감정은 사라졌어도 그녀는 그의 하나뿐인 아내였으니까. 군대는 기차역에서 군악대로 그를 배웅해 주었다. 하지만 과연 이 선택은 최선이었을까? 힐데가드는 커다란 깃발을 흔들며 벤자민을 환영했다. 그런 그녀를 부둥켜 안고 해우의 키스를 나누던 벤자민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로부터 더욱 많은 젊음을 약탈한 것이다. 힐데가드는 이제 마흔 무렵의 여인이 되었고 새치가 희끗희끗했다. 그런데 방으로 올라간 벤자민은 거울에 맺힌 상과 참전 직전 찍은 사진 속의 자신을 비교해 보았다. 맙소사! 그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는 이제 30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최소한 신체 나이와 실제 나이가 같아지면 이 기괴한 현상이 멈추지 않을까 기대했건만 전혀 아닌 모양이었다. 실로 끔찍한 운명이지 않은가. 일단은 아내와 그 문제를 상의할 필요가 있었다. 벤자민은 저녁 식사 도중에 말을 꺼내보았다. 저기 말이야. 다들 내가 전보다 젊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지금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야. 아닌 척하긴. 힐데가드는 격렬에 찬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건 당신 자유니까 내가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게 사려 깊은 행동이 아니란 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보, 이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요. 무슨 소리? 할 수 있는데 그저 고집을 부릴 뿐이에요. 당신은 그냥 튀어 보이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테죠. 하지만 이건 좀 알아주세요. 남들도 매사에 당신과 같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냐고요. 그 순간 벤자민은 깨달았다. 더는 무의미하고 반박할 수 없는 논쟁이라는 것을. 이날부터 두 사람의 골은 급속도로 깊어졌다. 그리고 급기야 벤자민은 힐데가드에게 정이 떨어져 버렸다. 이제 세월은 20세기로 넘어갔고 벤자민은 점점 더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볼티모어의 파티라면 그는 그 어디든 참석했다. 젊은 여인들과 춤을 추고 수다를 떨고 또 새로운 사람을 사귀었다. 반면 힐데가드는 구석진 곳에 앉아 시종일관 불편한 시선으로 남편의 모습을 쫓을 뿐이었다. 저기 좀 봐. 가엾기도 하지. 저런 젊은 남자가 중년 여자에게 잡혀 살다니. 적어도 20살은 차이가 나 배는구만. 가정사에 대한 불만을 풀기 위해 벤자민은 나날이 새로운 취미에 빠져 살았다. 골프의 프로가 되고 사교 댄스의 전문가가 되고 젊은이들 사교계의 정점이 되었다. 그런 행동의 결과로 사업은 정체를 겪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아들 로스코가 최근 하버드를 졸업했고 그에게 물려주면 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그와 로스코를 혼동하기 일쑤였다. 벤자민은 그런 점이 흐뭇했다. 세월을 역행하고 있다는 공포 따위는 잠시 잊어버렸다. 그러자 아내와 함께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싫어졌다. 그녀는 거의 50살이 되었고 그 모습은 이제 함께하기 곤란하게만 느껴졌다. 1910년 9월의 어느 날 버튼 철물도 매상사가 로스코 버튼에게 상속된 그때 갓 20살 정도의 청년이 하버드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그는 순식간에 주목을 받았다. 여러모로 뛰어났기 때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나이에 비하여 더욱 성숙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최고로 찬사를 받은 부분은 예일대와의 풋볼 경기였다. 그는 실로 엄청난 활약을 보였다. 수없는 돌진과 예일대학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며 홀로 7번의 터치다운과 14번의 필드골을 성공시켰다. 동시에 11명의 예일 선수를 들것에 실려가게 만들었다. 그것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벤자민은 하버드 최고의 유명 인사였다. 그런데 3학년이 되자 벤자민은 거의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자꾸 체중이 줄었기 때문이었고 눈썰미가 예리한 몇몇 코치들은 그의 키가 작아진 것 같다고도 말했다. (4학년이) 되자 결국 팀에서 방출되었다. 그는 너무 마르고 허약해졌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부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 수준이 너무 높게만 느껴졌다 할까. 점점 더 머리가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1914년 가까스로 학교를 졸업한 그는 볼티모어의 집으로 돌아왔다. 힐데가드는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별거한 지 오래였다. 아들 로스코는 그에게 제발 조용히 있어줄 것을 당부했다. 로스코는 이미 결혼을 했고 볼티모어 최고의 저명 인사였다. 따라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있잖아, 아들아. 나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데. 네, 그럼 가세요. 나 혼자서는 못 가. 네가 부모님인 척 같이 가서 입학시켜줘야 한다고. 전 바빠요. 로스코의 태도는 퉁명스러웠다. 사실 아버지, 이젠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당장이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요. 이젠 재미도 없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그만하세요. 벤자민은 울 것 같은 얼굴이 되고 말았다. 그런 그에게 로스코는 덧붙였다. 손님들이 왔을 때는 저를 삼촌이라고 불러주세요. 창피하니까. 방으로 돌아온 벤자민은 우울한 얼굴로 거울을 마주했다. 이미 석 달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았건만 그의 얼굴에는 머릿결에는 손질할 거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하루는 집사가 벤자민 버튼 앞으로 온 편지를 들고 나타났다. 그것을 뜯어본 벤자민은 환호를 내질렀다. 편지의 내용인즉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전했던 장교 다수를 재소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편지에는 그를 준장으로 임명한 서류까지 동봉되어 있었다. 그는 곧장 모자를 움켜쥐고 찰스가의 대형 양복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제복을 만들 테니 치수를 재어달라고 요청했다. 군대놀이 하려나 보구나.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일단 만들어주시오. 그가 버튼 가문의 사람이란 걸 밝혔기 때문에 점원은 계산 걱정 없이 주문을 받아주었다. 일주일 뒤 옷이 완성되자 벤자민은 홀로 조용히 집을 나섰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모스비 캠프에 도착한 벤자민은 입구에 서 있던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내 짐을 옮겨줄 병사를 불러주게. 임마, 여기는 군대놀이 하는 데가 아냐. 뭐라고? 지금 자네 장군의 명령에 거역하는 겐가? 뭐냐 너? 뭐 잘못 먹었냐? 무슨 소란들이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포병대 대령이었다. 그는 벤자민을 보더니 친절하게 물었다. 너는 누구니? 자네들의 상관일세. 여기 있네. 벤자민은 자신이 들고 온 준장 임명장을 내보였다. 대령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진짜가 아닌가? 대령은 즉시 말에서 내려 자신의 무례함을 사과했다. 그리고 벤자민을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벤자민은 당당하게 뒤를 따랐다. 물론 떠나면서 어리둥절하는 병사들을 째려보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또 보도록 하지. 이틀 후 모스비 캠프에 로스코가 나타났다. 허겁지겁 달려오느라 아주 불쾌하고 짜증난 표정이었다. 그는 제복이 벗겨진 채 엉엉 울고 있는 장군을 집으로 모셔갔다. (1920년) 로스코 버튼의 첫째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소년이 정원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가 신생아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5년 후 벤자민은 로스코의 아들과 같은 날 유치원에 보내졌다. 그곳에서 벤자민은 작은 색종이 조각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이 최고의 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듬해 로스코의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벤자민은 여전히 유치원에 남았다. 물론 그는 행복했다. 다만 때때로 다른 꼬마들이 커서 뭐가 될 거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얼굴에 묘한 그늘이 서렸다. 어린 머리로나마 어렴풋이 그것은 자신에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이 말이다. 세월은 순탄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벤자민은 이제 눈앞에 있는 알록달록한 종이들이 무엇에 쓰이는지 모르게 되었다. 주위의 아이들도 너무 덩치가 컸다. 무서울 뿐이었다. 결국 벤자민은 유치원을 그만둬야 했다. 단정한 무명 드레스를 입은 보모 나나가 그를 돌보기 시작했다. 날씨가 좋으면 나나는 그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 동물원에서 커다란 회색 괴물을 가리키며 코끼리라고 말해주면 벤자민은 그것을 반복해서 따라 말했다. 코끼, 코끼. 그를 발견한 젊은 숙녀들이 귀여워 라는 말을 연발하며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들었다. 벤자민은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가 입을 대고 싶은 것은 오직 나나가 숟가락으로 먹여주는 부드러운 오트밀 죽이었다. 벤자민은 점점 잠에 빠지는 시간이 늘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자주 꾸던 꿈도 꾸지 않게 되었다. 부대를 이끌고 산호한 언덕을 점령하던 거친 전투의 순간도, 젊은 힐데가드와 나란히 앉아 야경을 감상하며 사랑을 속삭이던 순간도, 땀을 뻘뻘 흘리며 밤새 일했던 젊은 시절의 추억도, 할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버튼 저택에서 연초를 태우던 순간도, 그 모든 기억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 둘씩 희미해졌다. 아까 먹은 우유는 따뜻했던가? 아니면 차가웠던가? 그러다가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초점이 맞지 않는 시야 속의 흐릿한 얼굴들과 달콤한 우유의 향기조차 모조리 마음속에서 사그라들었다. I think of all the times we lay looking up out at the stars. Nervous of the way you make me feel. You're setting fire to my heart. Before you, oh, what was that? I don't recognize, now I'm looking back. How I adore you, it can't be matched, no. All my love, I have only love for you. More than enough, the simple way we move to this day, this life, this madness. You're the constant and the cause for all my love, I have only love for you. We're all in over head and heart, but tell me who could have known? Oh, honestly, I never thought we'd meet and fall and land into this truth. Oh, before you, oh, what was that? I don't recognize, now I'm looking back. How I adore you,